엄마는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재벌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밤 인천공항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새벽 2시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삐 걷고 있었고 형광등 불빛 아래 캐리어 바퀴 소리만 길게 울렸습니다. 그 안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32살. 이름은 유미래. 두 손으로 꼭 쥔 건 여권 한 장과 아이 손이었습니다. 아이는 7살이었습니다. 눈이 크고 엄마를 닮아 속눈썹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코는 달랐습니다. 턱선도 달랐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엄마가 절대로 말해주지 않은 또 다른 얼굴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가? 아이가 물었습니다. 미래는 웃었습니다. 애써 웃었습니다. 멀리 멀리 가는 거야. 거기서 잘 살 거야. 엄마도 같이? 잠깐이었습니다. 딱 한 박자. 미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응, 엄마도 같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거짓말 하나로 미래는 이후 10년을 살았습니다. 아니, 살아냈습니다. 숨어서 숨기면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면서. 그런데 그 10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찾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야 합니다. 12년 전 유미래는 22살이었습니다. 지방 소도시 출신, 부모 없이 자란 아이. 18배 상경에서 식당 알바, 편의점 야간, 청소 용역까지 뭐든 했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이 도시에서 뭔가 되고 싶었으니까요. 그러다 우연히 들어간 곳이 있었습니다. 한성그룹 계열 호텔, 로비 서비스 직원 자리. 정규직은 아니었지만 월급이 달랐습니다. 제복을 입고 단정하게 서서 어서 오십시오를 반복하는 일이었지만 미래는 그게 좋았습니다. 처음으로 번듯한 곳에 속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거기서 그를 만났습니다. 한성그룹 차남 한도준. 28. 키가 크고 말이 없고 웃는 일이 드문 사람이었습니다. 직원들은 그를 무서워했지만 미래는 달랐습니다. 처음 마주쳤을 때 그가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줬습니다. 별것 아닌 일이었는데 미래는 그 손을 기억했습니다. 재벌집 사람이 이런 걸 한다는 게 낯설어서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도주는 미래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호텔 뒤편 흡연구역에서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처음엔 짧은 말들이었습니다. 식사는 했어요? 여기 오래됐어요? 그러다 점점 길어졌습니다. 미래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끝나는지 드라마에서도 주변에서도 봤습니다. 재벌 남자와 평범한 여자. 그 공식의 끝이 어떤지를. 그래도 빠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가 미래를 다르게 봐줬기 때문입니다.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배경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유미래라는 사람 자체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느낌이 처음이었습니다. 미래의 인생에서. 그래서 사랑했습니다. 1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문제는 도준의 어머니, 한성그룹 회장 부인 오세령이었습니다. 오세령은 그 이름만으로도 재계에서 무게가 달랐습니다. 남편인 한성그룹 창업주 한기철은 회장직을 유지했지만 실질적인 집안 운영은 그녀가 했습니다. 장남 결혼도, 계열사 임원 인사도, 심지어 며느리 출신 학교까지 그녀가 정했습니다. 그런 오세령이 유미래를 알게 됐을 때 반응은 단 하나였습니다. 없애. 직접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조용히, 천천히 미래의 주변을 좁혀갔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새로 들어간 곳마다 이상하게 계약이 취소됐습니다.
서울 안에서 미래가 설 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준에게는 다른 여자가 소개됐습니다. 명문가 딸, 유학파, 집안끼리 이미 약속이 되어 있던 사이. 오세령은 그걸 기정사실처럼 도준 앞에 내놨습니다. 도준은 거부했습니다. 처음에는. 하지만 압박은 달랐습니다. 오세령은 도준이 아끼는 계열사 프로젝트를 건드렸습니다. 그가 10년을 준비해온 사업부를 흔들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미래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도준에게 보고하게 했습니다. 나쁜 것들만 골라서. 도준은 버텼지만 미래가 먼저 손을 놨습니다. 이러다 당신까지 망가져. 마지막 만남 날 밤 미래가 말했습니다. 도준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게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배 안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걸.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도준도. 그녀는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혼자 낳았습니다. 도움받을 곳이 없었습니다. 돈은 없었고 몸은 혼자였고 세상은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아이를 낳겠다고 했습니다. 선택지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미래는 이 아이를 갖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가 지키고 싶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은 이준. 성은 유씨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아버지 칸은 비워뒀습니다. 아이는 예뻤습니다. 눈이 크고 잘 웃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준이 웃을 때 미래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도준이 보였거든요. 입꼬리가 올라가는 방식이, 뭔가를 생각할 때 미간을 살짝 모으는 버릇이. 피는 속일 수 없다는 걸 미래는 매일 확인했습니다. 이준이 5살이 됐을 때 일이 터졌습니다. 오세령이 움직인 겁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릅니다. 미래는 죽은 듯이 살았습니다. 이름도 바꿨고 주소도 여러 번 옮겼습니다. 그런데도 찾아냈습니다. 오세령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냥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무엇이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보도 사람도 침묵도. 어느 날 낯선 남자가 미래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유미래 씨 맞죠? 아이가 한도준 씨 자녀라는 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미래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이준이 자는 얼굴을 보면서 작은 손, 고르게 숨쉬는 가슴. 이 아이를 어떻게 지킬까? 답은 하나였습니다. 보내자. 여기서 멀리, 저 집안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캐나다였습니다. 미래가 유일하게 연락을 유지한 사람은 고등학교 친구 정윤이었습니다. 윤희는 남편 따라 밴쿠버에 이민 간 지 3년이 됐고 한 번도 연락을 끊지 않은 친구였습니다. 사정을 털어놨을 때 윤희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데려와. 내가 맡을게. 법적으로 복잡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미래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습니다. 임시 후견인 서류, 비자 신청, 아이 여권. 돈이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3개 뛰면서 모은 돈으로 항공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 인천공항에 섰습니다. 이주는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엄마가 웃고 있었으니까요. 그냥 어딘가 여행 가는 줄 알았을 겁니다. 보안 검색대 앞에서 미래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오래 안았습니다. 이준아. 응, 엄마. 엄마가 엄청 사랑하는 거 알지? 알아. 어딜 가도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가 이준이 생각하는 거 알지? 이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몰랐습니다. 뭘 모르는지조차. 미래는 아이를 들여보냈습니다. 윤희가 반대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준은 돌아봤습니다. 엄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웃으면서. 이준이 시야에서 사라진 순간
미래는 주저앉았습니다. 공항 바닥에 그냥 무너졌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봤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제 울어도 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그 후로 5년이 흘렀습니다. 미래는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아니, 버텼습니다. 이름은 바꿨습니다. 서류상으로 유미래는 잠시 사라졌습니다. 그게 더 안전했습니다. 일은 했습니다. 작은 식당, 카페 주방, 편의점. 눈에 띄지 않는 일들만 골랐습니다.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하 방에 살면서 매달 조금씩 윤희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이준의 생활비로. 이준은 잘 지냈습니다. 윤희가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학교 갔다 온 이준, 공원에서 자전거 타는 이준,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서 있는 이준. 아이는 쑥쑥 자랐습니다. 영어도 늘었고 캐나다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처음엔 엄마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많이 울었다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했다고.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엄마 없이도 잘 지낸다는 게. 미래는 이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보내지는 못했습니다. 괜히 흔적을 남기면 안 됐으니까요. 대신 작은 노트에 썼습니다. 이준이 몇 살이 됐는지, 사진에서 얼마나 컸는지, 거기다 하고 싶은 말들을 전부 적었습니다. 그 노트가 여러 권이 됐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됐을 때 오세령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오세령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암이었습니다. 초기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발견했을 때 이미 3기였고 수술 후 재발이 있었습니다. 재계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었지만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한성그룹은 조용했고 오세령은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속은 달랐습니다. 오세령은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장남 도원과 차남 도준. 형제는 달랐습니다. 도원은 순종적이었고 도준은 늘 반항했습니다. 그래도 둘 다 한성그룹의 피였고 오세령의 세계 안에 있었습니다. 그날 오세령이 말했습니다. 도준아, 내 아이 찾아야겠다. 도준은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알고 있어. 10년 전 그 여자, 아이가 있었어. 아들이야. 도준은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척했습니다. 어쩌면 알면서 모른 척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죄책감이 10년 내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아이 어딨어요? 캐나다 어딘가야? 찾아야 해. 시간이 없어. 오세령의 눈이 달랐습니다. 이기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두려운 거였습니다. 자신이 사라지기 전에 혈통을 정리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게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성그룹 후계 구도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장남 도원은 아이가 없었습니다. 결혼 7년에 아이가 없었고 불임 판정을 받은 건 오래된 이야기였습니다. 오세령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 도준의 아들이 살아있다면 그게 한성의 3세라는 걸. 재벌이 움직이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도준은 조용히 팀을 꾸렸습니다. 공식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한성그룹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개인 변호사와 사립탐정, 그리고 캐나다 현지 네트워크, 그걸로 시작했습니다. 정보는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밴쿠버, 이름은 유이준, 현재 17살, 한국계 이민자 가정에서 살고 있으며 학교 성적은 상위권, 농구를 좋아한다는 것까지. 도준은 사진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는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눈매, 체형, 손가락 길이까지. 그리고 그 아이의 눈 안에 미래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섞인 얼굴이 무심하게 카메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도준은 그날 밤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 오래.
이런저런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미래에 대한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때 왜 못 버텼는지, 왜 그녀가 떠나도록 뒀는지, 그리고 지금 이 아이를 찾는 게 맞는 건지. 하지만 결국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오세령이 말했거든요. 그 아이가 이 집안으로 들어와야 해.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일이야. 도주는 어머니가 처음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오세령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한편 미래는 눈치챘습니다. 직감이었습니다. 엄마의 직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10년 동안 숨어 살면서 키운 감각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느 날 윤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이상한 사람이 이준이 학교 근처에 있었어. 동양인 남자 둘. 이준이 나오는 거 기다리는 것 같았어. 미래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이 찾은 겁니다.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아니, 사실 언젠간 올 거라고 알았습니다. 10년이면 충분히 긴 시간이지만 재벌에게는 다를 수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자원만 쓰면. 미래는 다음날 비행기 표를 샀습니다. 밴쿠버행. 10년 만이었습니다. 밴쿠버 공항에서 내렸을 때 미래는 잠깐 멈췄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차고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지금 이 도시 안에 이준이 있었습니다. 17살이 된 이준이. 윤희가 픽업을 나왔습니다. 오래 보지 못한 사이에 윤희도 나이를 먹었습니다. 머리에 흰실이 보였고 눈가에 주름이 늘었습니다. 그래도 웃음은 그대로였습니다. 둘은 공항 주차장에서 오래 끌어안았습니다. 이준희한테 아직 말 안 했어. 언니가 직접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알고 있어? 엄마가 살아있다는 건 알아. 근데 왜 없는지는 몰라. 내가 적당히 둘러댔어. 사정이 있었다고만 했어. 화 많이 냈어? 윤희가 잠깐 멈췄습니다. 어렸을 때 많이 울었어. 엄마 보고 싶다고.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 많이 참은 건지 아니면 적응한 건지. 미래는 창밖을 봤습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 10년. 그 무게가 새삼 느껴졌습니다. 이주는 집에 있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돌아온 시간이었습니다. 농구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에서 뭔가를 꺼내 먹으려는 중이었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이주는 굳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미래도 말이 없었습니다. 둘이 서로를 봤습니다. 이주는 키가 많이 컸습니다. 미래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습니다. 얼굴은 어릴 때와 달랐지만 눈은 그대로였습니다. 그 크고 긴 속눈썹이. 엄마야. 미래가 말했습니다. 바보같이. 그냥 그 말이 나왔습니다. 이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미래는 그 문 앞에 섰습니다. 오래. 이준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할 말이 있어. 그래도 없었습니다. 미래는 바닥에 앉았습니다. 문 앞에.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사이에 두고. 이준이 듣든 안 듣든 처음부터 말했습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왜 보냈는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 노트들 이야기도 했습니다. 편지를 못 보내서 노트에 쌓아뒀다고. 1시간쯤 됐을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이준이 서 있었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왜 이제 와? 미래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찾는 사람이 있어서? 나 지키러 온 거야? 응. 엄마 보고 싶어서 온 건 아니야? 미래는 울었습니다. 그것도야. 그것도야, 이준아. 이준은 한참을 서 있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꽉.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됐습니다.
도준의 팀은 빠르게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밴쿠버에 도착했을 때는 미래가 먼저였지만 이틀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도준이 직접 왔습니다. 오세령의 상태가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몇 주라고 했습니다. 길어야. 오세령은 그 말을 듣고 도준을 불러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가늘었습니다. 빨리 데려와. 그게 오세령이 마지막으로 한 부탁이었습니다. 도준은 밴쿠버에 도착해서 윤희의 집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 갔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그 집 앞에 서는데 손이 이상하게 떨렸습니다. 재벌 회사의 이사회에서도 아버지 앞에서도 떨린 적이 없었는데 작은 집 앞에서 무릎이 약해졌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미래였습니다. 둘이 마주쳤습니다. 10년 만에 미래는 굳었습니다. 도준도 굳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못했습니다. 들어올 거야? 결국 미래가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10년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는다는 걸 도준은 그 한마디로 느꼈습니다. 거실은 좁았습니다.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미래, 도준, 그리고 이준. 이준은 이 남자가 누군지 이미 들었습니다. 엄마가 말해줬습니다. 어젯밤에. 이준은 도준을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뭔가를 숨기려는 듯이 도준은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늦었어. 많이. 이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려는 거예요? 아니.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거 알아. 그럼 왜 왔어요? 도준은 잠깐 멈췄습니다. 내가 보고 싶어서. 이준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잠깐. 그리고 다시 굳었습니다. 한성그룹 후계자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도준은 답을 안 했습니다. 거짓말은 안 하고 싶었습니다. 미래가 끼어들었습니다. 이준아, 그건 내가 선택해. 엄마도 같이 오게 해주면 고려해 볼게요. 도준이 이준을 봤습니다. 17살 아이가 그런 말을 하는 게 겁이 없었습니다. 협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묘하게 자신을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엄마는 내가 결정해. 제가 결정하는 거 맞아요. 엄마도 포함해서. 도준은 미래를 봤습니다. 미래는 이준을 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복잡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준과 미래는 단둘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준이 방에 들어간 후였습니다. 윤희도 자리를 비워줬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묵이 더 길었습니다. 도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버텼어야 했어. 미래는 창밖을 봤습니다. 버텼으면 뭐가 달라졌을지 몰라. 적어도 내가 혼자 아이를 낳지는 않았겠지. 미래가 돌아봤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그냥 뒀을 것 같아? 도준은 답을 못했습니다. 나는 그때 이준이를 지키는 게 먼저였어. 그게 다야. 당신 원망도 미련도 사치였어. 지금은? 미래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이준이한테 물어봐야지. 그게 답이었습니다. 도준은 알았습니다. 이 여자는 달라졌습니다. 아니, 사실 처음부터 자신보다 강했는지도 모른다고. 오세령은 이준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을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준이 전화를 받고 잠시 나갔다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미래는 알아챘습니다. 어머니? 도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래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오세령, 자신의 삶을 망가뜨린 사람, 아이를 숨어 살게 만든 사람. 그런데도 미래는 미움만 잊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어쩌면 오세령도 자기 방식으로는 아들을 지키려 했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일 수도 있었습니다. 틀린 방식이었지만 이준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아프셔. 이준은 한참 있었습니다. 나한테 할머니예요? 피로는 그렇지. 만나고 싶지 않은데. 미래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 선택이야.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이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 할머니 죽기 전에 보여주면 어때요?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거. 도준이 이준을 봤습니다. 왜? 그래야 제대로 사과를 받을 수 있잖아요. 살아계실 때 도준은 잠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 아이는 17살이 맞나 생각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셋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이준이 가운데였습니다. 왼쪽에 엄마, 오른쪽에 아버지. 처음으로 그 세 글자를 쓰는 게 맞는지 이준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냥 옆에 앉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직은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이준이 창밖을 봤습니다. 밴쿠버가 멀어졌습니다. 10년을 살던 곳이 그게 아프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미래가 이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준은 빼지 않았습니다. 오세령을 만난 건 서울에 도착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병원 특실이었습니다. 창이 크고 조용한 방. 오세령은 침대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미래가 처음 봤을 때의 오세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위압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아픈 노인이었습니다. 이준이 들어오자 오세령이 눈을 떴습니다. 한참 봤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눈에 이 여자가 우는 걸 도준은 처음 봤습니다.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이준이구나. 이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닮았네. 도준이 어릴 때랑. 이준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오세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내 엄마한테, 너한테도. 말이 짧았습니다. 목소리도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긴 것들이 있었습니다. 10년이 넘는 것들이. 이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요. 오세령이 이준을 봤습니다. 할머니 용서할 준비는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잘 가시길 바라긴 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준이 눈을 감았습니다. 오세령이 작게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그거면 됐어. 오세령은 그로부터 열흘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한성그룹 이름이 붙었지만 오세령의 유언에 따라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준은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억지로 간 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미래는 놀랐습니다. 괜찮아? 그냥요.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이준은 그냥 그랬습니다. 담담하게. 미래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이유가 복잡했습니다. 오세령의 죽음이 슬프다기보다는 이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는 느낌 때문에 10년 동안 쫓기던 것들이 하나씩 끝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준이 처음 밴쿠버에서 미래를 만났을 때 그 자리를 그냥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났고 상황이 바뀌었고 이준을 데려가는 게 목적이라면 미래와 굳이 대화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오세령이 원하는 방식대로 밀어붙이면 됐습니다. 돈과 변호사와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도준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도준은 미래를 잊지 않았습니다. 잊으려고 했습니다. 많이. 결혼도 했습니다. 오세령이 정해준 사람과 아이는 없었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5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조용히. 그 이후로 혼자였습니다.
혼자이면서 생각했습니다. 가끔 그때 내가 달랐다면 어땠을까? 버텼다면, 도망치지 않았다면, 어머니가 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았다면, 그 질문의 답을 찾으러 밴쿠버에 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보는 순간 그 질문의 무게가 달리 느껴졌습니다. 이 여자는 혼자서 다 했구나. 그 생각 하나가 도준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준이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서울이 낯설었습니다. 밴쿠버는 넓었습니다. 하늘이 크고 나무가 많고 사람들이 여유로웠습니다. 서울은 달랐습니다. 빠르고 빽빽하고 사람이 많았습니다. 길거리에서 부딪혀도 미안하다는 말을 잘 안 했습니다. 그게 처음엔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적응이 됐습니다. 이주는 원래 적응이 빠른 아이였습니다. 그게 이 아이가 살아온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새 환경에 던져지면 일단 버텼습니다. 그리고 익혔습니다. 한국어는 잊지 않았습니다. 윤희 이모가 집에서 한국어를 썼고 미래가 보내는 음성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직접 만나진 못해도 목소리는 들었습니다. 엄마 목소리를. 이준이 나중에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늘 있었어. 모르는 척 했는데. 모르는 척? 화가 났었거든요. 엄마 목소리가 들리면 또 보고 싶어지니까. 그게 싫었어요. 미래는 그 말을 듣고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이제 그 말은 됐어요. 그래도 그러면 나도 계속 용서하고 그래야 해요? 끝이 없잖아요. 미래가 웃었습니다. 그래, 맞아. 그냥 앞으로 잘해요, 우리. 이준이 그랬습니다. 17살이 그랬습니다. 도준의 회사 사람들은 처음에 이준을 몰랐습니다. 유이준이라는 막내 직원이 어딘가 눈에 띈다는 건 알았습니다. 일을 빨리 배웠고 질문이 정확했고 윗사람에게 아부하지 않았습니다. 좋게 말하면 당찼고 나쁘게 말하면 건방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들을 끌어당겼습니다. 진짜 백이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준이 회사에 들어온 지 3년쯤 됐을 때 한 선배가 물었습니다. 유이준 씨, 혹시 이사님이랑 어떤 관계야? 어떤 이사님이요? 한도준 이사님. 이준이 잠깐 멈췄습니다. 왜요? 가끔 보면 비슷한 데가 있어서. 이준이 웃었습니다. 그래요? 모르겠는데요. 그게 다였습니다. 나중에 도준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했어? 모른다고요. 거짓말한 거야? 아니요. 이준이 웃었습니다. 아직은 모르는 관계잖아요. 우리가. 도준이 말이 없었습니다. 농담이에요. 이준이 덧붙였습니다. 조금은 진짜지만 그 솔직함이 도준은 좋았습니다. 아프기도 했지만 미래가 편집 일을 하면서 좋은 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출판사에 있으면 원고가 쌓였습니다. 읽어야 할 것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원고를 읽다가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작가는 자신의 경험을 쓴 것 같았습니다. 세부 사항들이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미래는 그 원고를 읽으면서 몇 번을 멈췄습니다. 이런 마음이었구나. 자신이 살아온 것들이 다른 사람의 글에서 나왔습니다. 같은 외로움, 같은 두려움, 같은 이유 없이 강해져야 하는 느낌. 그게 다 거기 있었습니다. 미래는 편집장에게 말했습니다. 이 원고 출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읽어보면 알 것 같아요. 편집장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책이 나왔습니다. 조용히 팔렸습니다. 많이 팔리진 않았지만 읽은 사람들한테 반응이 왔습니다. 특히 비슷한 상황의 엄마들한테. 미래는 그 반응들을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그 시간들 내내. 이준이 대학을 졸업하던 날 미래가 밴쿠버에 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도준도 갔습니다. 졸업식 날 아침 이준이 학사모를 쓰고 나왔습니다. 가운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눈이 빛났습니다. 미래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많이. 도준은 옆에서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이준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봐요? 그냥, 또 그냥이에요. 대학 졸업식은 처음 봐서. 이준이 피식 웃었습니다. 아버지 졸업식은요? 나 때는 사진 찍어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 말에 이준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도준 옆으로 섰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이 찍어요. 미래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섰습니다.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 사진이 나중에 미래 방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한성그룹 안에서 이준의 이름이 알려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숨겨도 사람이 일을 잘하면 보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성그룹 안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위에서 주시하는 눈들이 있었습니다. 이준이 들어온 지 4년째 되던 해 도준이 이준을 불렀습니다. 이제 공식화할까? 싫어요. 왜? 아직 더 배울 게 있어요. 내가 이미 어지간한 중간 관리자보다 나아. 그게 적은 거잖아요. 이준이 말했습니다. 중간 관리자 수준은 아직 부족해요. 도준이 웃었습니다. 욕심이 많네. 피 받은 것 같은데요. 도준이 한참 이준을 봤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뭐려? 자랑스럽다는 말. 이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나중에 해요. 왜? 지금 들으면 울 것 같아서요. 도준이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준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잠시 그 방 안에 조용하게 있었습니다. 미래는 예순의 책을 냈습니다. 직접 쓴 건 아니었습니다. 출판사에서 기획한 책이었는데 편집자로 일했던 경험을 담은 글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읽어온 원고들, 그 안에서 만난 이야기들, 자신의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행간에 무언가 있다는 걸. 이준이 책을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런 글 쓰는 사람인 줄 몰랐어. 나도 몰랐어. 언제 안 거야? 쓰면서. 이준이 그 책을 오래 들고 있었습니다. 잘 읽을게. 별거 없어? 아닐 것 같은데. 책은 조용히 팔렸습니다. 뭔가 대단한 베스트셀러가 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읽은 사람들이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특히 혼자 아이를 키우거나 어떤 선택 앞에서 두려운 사람들이. 미래는 그 메시지들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 답장했습니다. 도준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후회해? 그때 날 선택한 거. 미래가 멈췄습니다. 그때 사귄 거, 아이 낳은 거, 그런 거 전부 포함해서. 미래는 생각했습니다. 올해 아이는 후회 안 해. 이준이는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야. 나는 또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선택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냥 그렇게 됐어. 빠졌어. 그러면 지금은? 지금 다시 물으면 또 빠질 것 같아. 그게 대답이야. 도준이 웃었습니다. 그거면 됐어. 됐다고? 응. 그거면 충분해. 미래가 도준을 봤습니다. 당신은 단순해. 그래. 어떻게 그렇게 단순해? 복잡하게 살다가 지쳤어? 미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둘이 잠깐 웃었습니다. 같이. 이준이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한도준의 아들임이 알려진 건 입사 5년째였습니다. 이준이 직접 말했습니다.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가 됐다고 느꼈습니다. 회사 안에서 스스로 충분히 증명했다고.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는 쪽과 정말 몰랐다는 쪽. 미래는 멀리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준한테서 어떻게 됐어? 별거 없어요. 다음 날도 일 있었고요. 이상하게 보는 사람 없어? 있죠. 근데 상관없어요. 제가 한 일은 제가 알아요. 그 말이 미래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 일은 제가 알아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이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가 끝에 가까워질수록 미래는 자꾸 처음을 생각했습니다. 그 공항 바닥을, 새벽 2시를, 아이를 보내고 혼자 앉아있던 그 순간을,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할까? 똑같이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 선택이었는지는 모릅니다. 정답은 없었습니다.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다른 결과가 있었을 테고 그게 더 나았을 수도 더 나빴을 수도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그때 미래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최선이 이준을 살렸습니다. 그걸로 됐습니다. 갑자기 행복한 가족이 되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준은 한성그룹에 대해 유보적이었습니다. 17살이 결정하기엔 너무 큰 일이라는 걸 이준 본인이 알았습니다. 법적 부자관계 확인은 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한성그룹 후계가 같은 문제냐고 하면 이준은 달리 봤습니다. 저는 지금 대학을 생각하고 있어요. 캐나다에서 가고 싶은 학교가 있어요. 도주는 말렸습니다. 한국에서 가면 안 돼? 거기서 오래 살았어요. 거기가 제 집이에요. 그 말에 도주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이 만들어준 집이 아니라 이준이 스스로 뿌리내린 곳. 그걸 흔들 권리는 없었습니다. 이준은 밴쿠버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연락은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그러다 격주, 그러다 일주일에 한 번이 됐습니다. 도준에게도 미래에게도. 처음으로 이준이 도준에게 전화를 했을 때 도준은 한참 말을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해요? 아니, 그냥 반가워서. 어색하면 어색하다고 해요. 어색하다. 저도요. 그리고 둘이 웃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미래는 서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반지하 방이 아니었습니다. 작지만 햇빛이 드는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유미래. 숨지 않고 일도 바꿨습니다. 오래전에 하다 그만뒀던 거였습니다. 글 쓰는 일. 작은 출판사에 편집 보조로 들어갔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좋았습니다. 도준이 어느 날 연락을 해왔습니다. 밥 먹어도 돼? 미래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이준이 빼고. 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래서 만났습니다. 조용한 식당이었습니다. 비싼 곳이 아니었습니다. 도준이 골랐는데 미래한테 부담 주기 싫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배려가 어색했습니다. 10년 전에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잊고 있었습니다. 할 말이 뭐야? 도준이 잠깐 멈췄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냐고. 미래는 밥 먹던 수저를 내려놨습니다. 무슨 자격으로? 자격 없어. 알아. 그냥 물어보고 싶었어. 이준이 때문이야? 처음엔 반도 그랬어. 지금은 아니야. 미래는 도준을 봤습니다. 10년이 이 사람에게도 지나갔습니다. 머리에 흰 게 생겼고 눈가에 줄이 몇 개 늘었습니다. 모르겠어. 미래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돼. 모르면 모른다고 해. 당신은 확실해? 도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해. 오래됐어. 확실한 거.
미래는 밥을 다시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고 도준도 말없이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때쯤 미래가 말했습니다. 이준이한테 먼저 물어봐야 해. 도준이 멈췄습니다. 왜? 그 아이 의견이 제일 중요하니까. 도준은 잠깐 생각하다가 웃었습니다. 역시 너는. 뭐가? 그냥 역시 너야. 이준에게 물었습니다. 영상통화였습니다. 미래와 도준이 나란히 앉아서 화면 속 이준을 봤습니다. 우리 다시 만나도 되겠어? 이준이 잠깐 뭔가를 먹다가 멈췄습니다. 만난다는 게 사귄다는 거요? 응. 이준이 화면을 봤습니다. 둘을 번갈아 가면서 저한테 왜 물어봐요? 내 의견이 중요하니까. 저 아직 두 분이 이상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래도 돼. 근데 뭐. 이준이 과자를 집었습니다. 해보고 싶으면 해봐요. 제가 말릴 건 아니니까. 도준이 웃었습니다. 고마워. 고맙긴요. 잘해봐요. 그리고 이준이 화면을 봤습니다. 엄마를. 엄마. 응. 행복하게 살아야 해. 이번엔 미래가 눈이 빨개졌습니다. 응. 약속해. 약속해. 이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과자를 다시 집으면서 말했습니다. 됐어요. 나 숙제해야 해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미래가 웃었습니다. 이번엔 억지가 아니었습니다. 봄이 됐습니다. 서울에 벚꽃이 피었습니다. 미래는 오랜만에 걸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도준이 옆에 있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도준은 원래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 처음엔 어색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편했습니다. 벚꽃이 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꽃잎이 날렸습니다. 미래가 하나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잡히지 않았습니다. 빠져나갔습니다. 이준이 여름에 잠깐 온대. 알아. 나한테도 연락했어. 어떻게 할 거야? 셋이서. 도준이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밥 먹으면 되지. 뭐? 미래가 웃었습니다. 그러네. 그냥 밥을 먹으면 됐습니다. 함께. 그게 전부였고 그게 전부이기도 했습니다. 여름에 이준이 왔습니다. 공항에 미래가 나갔습니다. 도준은 차에서 기다렸습니다. 이준이 먼저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싶었습니다. 엄마 먼저. 이준이 나왔습니다. 2년 새 또 자란 것 같았습니다. 키가 더 컸고 어깨가 넓어졌습니다. 미래가 뛰어갔습니다. 이준이 팔을 벌렸습니다. 엄마를 받아 안았습니다. 꼭 한참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준이 엄마 어깨 너머로 차를 봤습니다. 도준이 창문을 내리고 손을 들었습니다. 이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나중에 이준이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경영학과였습니다. 어디서 나온 건지 몰라도 숫자에 밝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읽는 눈이 있었습니다. 도준보다 더. 한성그룹 문을 두드린 건 이준이 먼저였습니다. 조건이 있었습니다. 일반 직원으로 시작할게요. 낙하산은 싫어요. 도준이 말했습니다. 그게 가능한 줄 알아? 하면 되죠. 아니면 말고요. 결국 됐습니다. 이준은 한성그룹 막내 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름을 숨겼습니다. 유이준으로. 한씨 성은 쓰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회사 안에서 이름이 났습니다. 이유를 아는 사람도 있었고 모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준이 도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도준이 멈췄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이준이 그 단어를 쓴 게 왜? 제 이름 바꿔도 돼요? 무슨 이름으로? 한이준.
도준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한테 물어봤어? 물어봤어요. 엄마가 내 선택이라고 했어요. 도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유미래는 그날 오후에 혼자 바다를 보러 갔습니다. 강원도였습니다. 차로 2시간. 바람이 세고 파도가 높았습니다. 미래는 모래사장에 섰습니다. 10년 전 공항 바닥을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보내고 혼자 주저앉았던 그 밤을. 그때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끝인가 싶었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주는 살았습니다. 잘 자랐습니다.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버지 성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성을 버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더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미래는 파도를 봤습니다. 오래.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지켰구나. 결국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오래 참았던 것들이 바람을 타고 나오는 것처럼.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준이었습니다. 엄마 어딨어? 바다. 왜 혼자 가? 혼자 생각할 게 있어서. 뭔데? 미래가 파도를 봤습니다. 그냥 이준이 생각. 저 옆에 있는데요. 그래도 생각하고 싶어. 이준이 잠깐 있었습니다. 엄마. 응. 고생했어. 미래가 웃었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웃었습니다. 알아. 진심으로. 알아. 이준아.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발끝까지 차가운 물이 닿았습니다. 미래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바다 앞에, 파도 앞에. 혼자이지만 혼자가 아닌 채로. 그 이후의 이야기는 긴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가족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게 아닌 것처럼 이 세 사람도 그랬습니다. 어색한 식사가 반복됐고 이준이 화내는 날도 있었습니다. 도준이 서툴러서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미래가 지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했습니다. 계속. 왜냐하면 그게 가족이니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상처가 있어도 시작이 엉망이었어도 지금 이 사람들이 서로를 선택했으면 그게 가족입니다. 이주는 나중에 결혼을 했습니다. 배우자를 처음 데려왔을 때 미래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마음에 들어야 해. 그게 제일 중요해. 도준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아빠는 2번째요. 도준이 웃었습니다.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순서였으니까요. 미래는 60이 됐습니다. 도준도 같이 나이를 먹었습니다. 이준은 40이 됐고 이준의 아이가 집안을 뛰어다녔습니다. 시끄러웠습니다. 좋은 의미로. 미래는 그날 저녁 이준의 집 마루에 앉았습니다. 손자가 왔습니다. 눈이 컸습니다. 이준 어릴 때랑 달랐고 또 어딘가 달랐습니다. 새로운 얼굴이었습니다. 할머니. 응. 왜 웃어? 그냥 예뻐서. 아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리고 뛰어갔습니다. 도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마루에 둘이 나란히 아이들이 뛰어노는 걸 봤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도준이 말했습니다. 나도. 그때 공항에서 어땠어? 미래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끝인 줄 알았어. 나는 그 이후로 오래 미안했어. 알아. 이제 안 미안해도 돼? 미래가 도준을 봤습니다. 그런 거 이제 세지 마. 도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이준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뭔가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아빠, 밥 먹어요. 벌써? 배고프잖아요. 미래가 일어섰습니다. 도준도 일어섰습니다.
둘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나란히 그 안에 밥상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그거면 충분했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을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특히 그게 엄마라면 유미래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배경도 힘도. 그런데 아이 하나는 지켰습니다. 혼자서, 숨어서, 웃으면서. 그게 진짜 힘입니다. 재벌이 아니어도, 가진 게 없어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 그 마음 하나로 10년을 버티는 것. 그게 이 이야기의 전부이고, 그게 이 이야기가 하고 싶었던 말의 전부입니다. 엄마는 강합니다.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아이 앞에서는. 그리고 아이도 삽니다. 잘. 왜냐하면 그 사랑을 받고 자랐으니까요. 설령 함께 있지 못했어도 그 사랑은 전해집니다. 반드시.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삶이 늘 쉽지 않다는 걸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버티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대단한 일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